네, 나름 병아리를 그려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 보니까 제가 다른 우리 지금 교수님들 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인사 나누실래요? 그냥 바로 자리 갈까요? 바로 해도 될까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변학훈 교수님께서 준비해온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직접 제목 들어보시고요. 액션 러닝에 또 새로운 분야를 접목을 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또 어떻게 액션 러닝이 접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학훈 교수님 나오시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사기를 좀 쳐서 대선스럽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옛날 거 구닥다리에서 지혜를 찾고자 제가 제목을 요즘에 액션러닝 그러면 너무 심심해서 디자인 띵킹의 띵킹을 앞자로 떼가지고 액션러닝 띵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우선 요 발표하기 전에 앞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게 정 교수님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최근에 이 부분으로 발표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좀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대표님 모시켜가지고 최근에 이런저런 발표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액션러닝에 살을 좀 붙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 액션러닝 얘기는 거의 생략하고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 이제 액션러닝은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공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학을 했던 사람이어서 공학에서 경영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96년에 임명이 됐거든요. 28년 돼가지고 29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박사학위를 되게 어렵게 늦게 취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3년차 때 썼던 논문을 가지고 결국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거의 갔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일 지키고 뭐 쓰려면 해가지고 결국 그 주제 갖고 졸업을 하면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2008년도에 제가 정영돈 교수님을 뵙게 됩니다. 포스코에서 뵙게 됐는데 그때 액션러닝 처음 얘기 들었어요. 야, 액션러닝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액션러닝이 뭡니까? 그래서 액션러닝이면은 무슨 춤추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이제 마시가 갖고 들어갔더니 춤만 안 추고 액션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처음 듣고 이제 2009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액션러닝 협회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액션러닝의 연수를 좀 받았죠. 그 이후로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이제 2008년, 29년도 하면서 우리 정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부 사업을 그 전에는 이제 학교 전체적인 것만 했는데 학과에서 했던 정부 사업이 이제 산자부였던 에너지 인력상 사업입니다.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과만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 과에 4억 5억이면 되게 풍족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이 10년, 그 다음에 계약학과 사업이 한 10년, 그러다가 지금 이제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RIP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냐? 사업을 통해서 어차피 거기서 뭐 수당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수당보다도 교육을 좀 받자. 그래서 제가 사실 15년간 교수님들 몇 번 사례 발표를 했지만 액션러닝 이외에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한 30번에서 20번 정도는 강연을 들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듣는다고 뭐 내 거는 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쭉 이것저것 잡학을 좀 하다가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2015년도에 다시 또 뭐 제가 코칭을 한번 액션러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우리 학교에 수업으로 제가 이걸 집어넣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으로 액션러닝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액션러닝의 감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강의가 들어와요. 저한테 남들이 내가 액션러닝 전문가인 줄 알고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막 사기를 치면서 액션러닝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액션러닝만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다음 요즘에 최근에 디자인 띵킹이 또 사기치기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것도 좀 가미를 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색깔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내 색깔을 집어넣은 게 인성이라는 것을 혹시 액션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접목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숨어 있는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좀 드리고요. 퍼실리테이션과 뭐 액션러닝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하게 이쪽 관련돼 가지고 순수하게 공학이 아닌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했던 게 한 6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한 40회 정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온라인에서 한 것도 다 포함시켜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2000년도 되면서 조금 설명을 좀 하면서 히스토리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4차 인성혁명 시대하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묶어서 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영상을 찍은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전남대학교 여기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님들 상대로 한번 22년 4월 27일 날 처음으로 한번 액션러닝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민혁명 시대를 처음으로 정의했던 것이 2023년 6월 16일 딱 1년 전에입니다. 1년 전에 공공협력원이라고 이 친구들이 사단법인인데 이게 이쪽 분들을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200몇 명인가 300명 정도인가의 팀을 짜가지고 법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선정된 사람들끼리만 이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회비도 뭐 많이 나는 사람들은 많이 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우리나라에 리더 작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천만 원씩 회비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 우연치 않게 저한테 작년에 자기네가 수천시 도시개발 발전 전략해가지고 전국의 몇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해마다 하나씩 잡아가지고 도시의 발전 모델에 관련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가 처음에 서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순천시였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모델을 담기 위한 그 세미나를 하는데 발제를 해주세요 하더니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저같이 유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죠? 그랬더니 교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야 서울에서. 그러냐? 그럼 빨리빨리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웃긴 게 4명이 발제했어요. 저 말고도. 한 분은 당시에 작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작년에 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2013년도에 했던 거기에 조직위원장이 순천시에 그걸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옥스퍼드 대학인가 듣도 못한 대학에 석학하신 분,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인가 무슨 대학원 원장님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캐리어가 나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 어떤 얘기를 할까 같이 들어보자 하는데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박수는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세 분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액션러닝과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코칭과 그 인성을 접목해갖고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교신 플랫폼이라는 제가 하는 사업에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콘텐츠를 5주짜리 하나 찍었고요. 13주차를 찍었습니다. 하나에 25분에 30분 걸렸는데 죽을 뻔했죠.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NG를 한 번도 안 냈어요. 나는 NG를 안 내요. 그래서 찍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수님처럼 NG 안 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 원래부터 주둥이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를 한 번 안 냈고 찍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NG를 한 번 낸 적이 있었어요. 목이 잠겨가지고 이게 목이 잠기면 기침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못했어요. 원래 NG를 안 내는데 그 기침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이게 PPT를 꽉 차게 만들거든요. 꽉 차게 만들어서 어디 가서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잘 볼 수, 이게 눈이 침침한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기가 좀 많은데 이게 거의 눈 침침한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자랑할 건 별로 없는데 장관상을 한 6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상을 이번에 받을까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창의성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원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파도가 창의성이어서 창의성 얘기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액션러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광고가 제가 이제 인트로 형태를 항상 내는 게 창의성 광고를 냅니다. 이건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과 왜 인성이 중요한지, 뭐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광고를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맞히시는 분한테는 호두과자를 호두과자 먹다 나면 호두과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맛도 없는 호두과자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저기 이게 동물은 왼쪽 동물은 뭐죠? 이게 정 맞춘다. 오른쪽. 판다. 이거 안 보이시는 분 계시죠? 노안입니다. 노안. 그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팬다와 그 고릴라가 아니고 밑에 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의미하는 게. 너무 시각하시네요. 오른쪽은 325, 왼쪽은 1600이라고 써요. 숫자. 아 맞습니다. 거기 이제 역시 오상민님 저기 답에 근접한 아주 키포인트 핵심을 잡으셨어요. 핵심은 픽셀 수입니다. 자, 픽셀 수가 1600 많으니까 뚜렷하게 화면이 좀 보이고 오른쪽에 325 작으니까 화면 속에서 떨어졌죠. 저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멸종위기 포스터예요. 전 세계에 고릴라가 325마리 살려 있고 왼쪽에가 팬더가 1600마리 있답니다. 어저께 태어나서 1601명이 될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 멸종위기 포스터예요. 즉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이게 되게 많은 사설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의미하는 걸. 근데 딱 325, 1600 픽셀 수 이 세 가지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창의성 광고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이건 기본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아주 어려운 영어입니다. 피그 오른쪽은 로고 라이프 이건데 왼쪽은 이제 로고 라이프니까 뭐 우리가 뭐 하루 생활 뭐 이렇게 하루 동물 뭐 시궁창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 쓰레기 두 개가 모였는데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단 투기 이게 피그가 지금 이거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두 개 합쳐진 거죠. 그 두 개의 쓰레기 그 봉투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문장이 좀 좋지 못한 문장이었다. 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래도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 요 강의 요거는 이제 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유명한 그 그림인데 저게 뭐죠? 그렇죠. 빙산입니다. 자세히 보면 빙산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비닐봉지입니다. 이 비닐봉지인데 밑에 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걸 레이저가 안 돼.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뭐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이게 이제 180 파운드, 18밀리언이니까 180억 파운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2조 정도 됩니다. 이제 1파운드가 1,700원 가까이 되니까 그 합치면 곱해 가까이 하면 32조 정도 돼요. 저게 뭐냐면 연간 비닐이 바닷가에 투기되는 것이 저 정도 된다. 32조 정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비닐로 하면서 빙산을 표현해주면서 저렇게 쓰레기와 관련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하는 것들을 환경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창의성 광고를. 대중들이 지금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내용을 알까? 알죠. 교수님은 아시죠. 그러면 대부분 다 아는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가지고 제가 알고. 자, 다음. 자, 요거는 좀 스타빌러라는 회사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여기 형광펜이에요. 이게 형광펜 광고인데 스타빌러가 형광펜을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 형광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 형광펜 자체의 그 디자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형광펜의 그 속성. 형광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강조, 특별한 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형광 능력이 있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형광펜의 끝자락에 가득 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성인데 저 끝부분에 저분이 흑인 여성이었어요. 왜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그림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와 역시 나사에서 나사 빠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아폴로 11호가 1695년 7월 20일 날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아폴로 11호가 이렇게 우주를 가죠. 근데 달에 가요. 달에 착륙할 때 있는데 저 여성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나사에서 그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릴 때 그 공학적 기술을 혁신적으로 이분이 제공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흑인, 당시 여성 흑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혀 저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저 형광펜이 저 사람을 가리킴으로써 대부분 사람들이 저 여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저것은 뭐냐면 묻혀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형광펜의 기능과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창의성 방법입니다. 제가 창의성 방법을 해마다 이제 어디 강연나 이런 곳에서 찾고 보는데 강의 내용을 안 바꿔도 이 창의성 방법을 바꾸기 쉽잖아요. 찾고 보는데 재밌는 광고가 또 2편이 또 있습니다. 뒤에. 그 관련해서 케빈 코스트러가 주연을 나왔던 영화 제목이 뭐였죠? 지금 도둑 그거 나온 거예요? 또 영화 나왔어요. 그 영화 제목을 모르겠어요. 케빈 코스트러가 그 팀장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저기 화장실도 딴데 나사 저거요? 그 실화 영화.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히든 뭐더라? 히든 그게요? 그렇게 히든 맞는데 앞에는 오케이. 교수님이 마실 의도는 뭐예요? 아니 숨어있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를 끊으실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영화에 저기 나왔다고?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그 그거 아니 그런 얘기 하시려고 끊으시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냈고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안 돼. 잠깐만요. 내가 가서 봐. 아까 왜 거꾸로 했었나? 2편은 이따가 쉬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또 나와요. 우선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꿰맞힌 거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시죠? 1차 산업이 1784년 가래수공업에서 이제 기계화로 넘어가는 전기기관차를 개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 시대는 1870년 전기기관차를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죠. 그 이후로 100년인 1969년에 정확하게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보의 독점에서 정보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것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직도 정의가 안 돼 있고 두 가지만 볼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정의들을 많이 하지만 기능적 부분에서의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딱 세 가지거든요. 물리학, 생물학, 디저트 공학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로 뭐 분류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뭐 이 태동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인성이 필요할까? 인성이라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인성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 그 사람만의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혹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2014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죠. 당시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로 정해놨습니다. 효, 이해, 정직, 책임, 존중, 매력. 근데 이게 조금 좀 오리지널, 조금 컨트리하고 올드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시킨 게 KDI에서 좀 구분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 자율, 자존감, 자기만족 같은 자기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감성이라고 하죠. 책임, 정직, 정의, 존중, 관용, 용서 이런 것들은 핵심적 가치로서 책임이나 의사결정에 관여되므로 도덕성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사회적 소통, 공감, 배려 같은 것들, 리더십 같은 것들은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감성고독성 사회성 이외를 놓고 그 다음에 인성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인성과 지성이라고 해서 두 개를 구분시켜 놓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성은 지적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인성으로 집어넣는데 저는 인성을 여기다 좀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중요하신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지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저는 이걸 지성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능력들이 이미 많은 석학들로부터 또는 이제 WF인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으로 집어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굳이 지성과 인성을 구분하지 않고 인성 어차피 사람 지성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큰 범위 내에서 지성도 사람의 인성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따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거 빼봤습니다. 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1세기 시대 정신을 자이가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가지의 가이스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 정신은 뭔가? 전통적인 시대 정신이 우리나라가 무엇이냐면 남북통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존재하다가 최근 들어서 봐 있는 것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남녀 평등, 성소수자라든지 소수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젖혀두고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4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거꾸로 했네. 첫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이 맞는 것 같다. 거기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있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인 지방자치. 그 다음에 권력이양과 자산 권한이양과 그 자산이양이라고 하는 지방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인 환경, 사회적인 책임, 거버넌스 같은 ESG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기로 탄소 중립에 관한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 시대에서 얘기해야 될 시대 정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공공협력원에서 이걸 키워드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순천시의 과제를 뽑아냈고, 순천시의 과제 중에 하나를 이제 인성도시로 나가는 그 형태로 기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돼 있는 산업혁명 시대를 그대로 인성 시대로 꽤 맞춰서 제가 하나 만든 게 뭐냐면 휴머니티 1.0과 2.0, 3.0, 4.0인데 뭐 이거는 다른 사회학자들이 다르게 나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중세 시대인 14세기의 그전에는 신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알다시피 예수님 중심, 그 기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교의 시대가 14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4세기 이후에 16세기까지 어떤 일이 주로 있냐면은 이성과 문화가 부흥하면서 신중심에서 사람의 사고로 중심이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유명한 사람의 인성 중심으로 있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근대 시대로 넘어오고, 그다가 이제 휴머니티 3.0은 이제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1968년에 프랑스에서 있던 6.8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사람 주치 중심의 그다음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3.0이 아니었겠나라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휴머니티 4.0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다시피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연결되는 쪽의 고리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논리가 좀 맞나요? 어쨌든 사기를 내가 이렇게 쳤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달라요? 아니 아무래도 사이 같아. 사이죠, 사이. 인더스트리 1.0에서 휴머니티 1.0부터 3.0까지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처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정했는데 네가 뭐야? 자 이렇게 정해서 중세, 근대, 현대, 미래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다가 싹 풀어서 논문을 한번 쓰겠다 해가지고 싹 만들어내는데 하나도 안 써먹었어요 아직까지. 미지의 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호가 정의한 휴머니티 4.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협력원에서 제가 작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와 문제의 차이도 액션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제와 문제의 차이가 되면 기회 탐색형 문제 발견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코칭 얘기를 합니다. 코칭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치하고 트레이너 좀 차이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정해진 길로 가는가 아니면 그냥 정해진 길이 없어도 목표까지 가는가 하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코칭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인성의 중요성 중에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코칭과 잠깐 하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 핵심적 키워드에 대한 용어 정리만 좀 하고 있는 거죠. 용어도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이게 숨 넘어가는 도표죠. 이거 뭐 죽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이게 무언가 현기증 나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서 처음 봤을 때는 저게 뭔가 저걸 다 알면 내가 신이 되는가 개거나 싫은 거 다음에 몇 번 보니까 문제제는 다 알다. 눈 감고 다 알잖아 이거. 정연해 아니 내가 처음 볼 사람들 숨 넘어가요. 머리 띵하. 그래서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앞에는 키워드를 뽑아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중요할까요? 이 선생님이.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숨 넘어가니까 좀 쉬웠지. 저거 무슨 광고입니까? 저거를 내가 우리 며칠 전에 강의할 때 볼 때 어떤 분이 우리 학교 총장님 분이 저 설명을 듣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와달라는 거. 저거는 무슨 광고예요? 안전인데 의미하는 것은 교수님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맞히시면 다 맞히는 거죠. 계속 하죠. 잠깐만. 안전띠를 메고 안에서 죽은 사람이 1988명인가? 천재. 이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다른 데는 야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또 기발한 답이 나타날 것 같아. 아니 이거를 보고 그렇게 천재. 이 의미가 이 사람은 198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전벨트를 벗는 순간 자신의 죽음의 날짜가 결정됩니다는 뜻이에요. 날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죽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맺지 않으면 당신의 죽음의 날짜가 결정됩니다. 좀 썰렁하죠. 근데 쫙 하죠. 안전벨트를 매는 고객 광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섭섭하지만 6개월씩인가 드신 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나 봐요. 그렇게 창의적이다. 아니 나도 창의적이지 않아. 그거 행거를 내가 베낀 거지. 내가 창의적인 거야. 난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자 이것도 창의적 광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네. 왼쪽은 남자, 오른쪽 여자? 오른쪽이 좌측 우리가 봤을 때 좌측이 남자, 우측이 여자. 그래요? 왼쪽에 누구처럼 닮지 않았어요? 우측이 남자, 좌측이. 우측이 남자, 좌측이 여자 말이에요. 네. 철수와 영희가. 좌측이 여자. 여기는 생각들이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답들을 내보니 진짜 창의적이신 분들이야. 아무튼 액션. 아빠들. 일반인 얘기하고 잘 마시니까. 이쪽이 히틀러 시험 받고 이쪽이 셰프린 시험 받고. 우와, 저도 박수. 이야, 맞네요. 예. 이야, 정확한데. 왼쪽은 히틀러, 오른쪽은 채플린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모자. 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광고가 모자를 쓰는 거 안 쓰는으로써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걸 히틀러가 표현해요. 원래 채플린이 때문에. 네, 이제 모자 나왔고. 모자를 사야 되겠네. 모자는 아들 있으시죠? 이미 모자야. 아들 있으면 모자예요. 딸 있으면 모자 아니에요. 모녀예요, 모녀. 이거 이분 아시죠? 근데 요즘 애들은 히틀러는 아는데 채플린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채플린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이 든 사람한테 뭐 써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젊으신 분들. 이거는 시넥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뭐 창의성보다는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레미콘 회사에서 멕시코에 있는 유명한 그 레미콘 회사가 시넥스라는 회사인데 얘들이 광고는 뭐냐면 레미콘을 붙자마자 다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생기는 게요. 그래서 자기네 시멘트는 빨리 굳는다 그런 뜻입니다. 레미콘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잘 보셔야 돼. 그림을 잘 보셔야 돼. 그 바뀌었어. 이야 역시 박수. 이야 위치가 바뀌었어. 드디어 교수님 한 건 하셨네.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 이게 똑같아요. 술 먹어봤는데 술 먹으면 두 개의 위치가 바꿔 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문장이 좀 써요. 당신이 술을 먹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음주를 하지 말라는 거지. 술 먹지 말라는 게. 맞네요. 역시 천재야. 아주 천재야. 사기를 못 쳐. 내가 사기를 못 쳐. 천재. 무섭군요. 아까는 왜 그랬을까? 아까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진하는 기술들은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WF에서 즉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해마다 1월인가 열리죠. 근데 다보스 포럼이 열릴 때 항상 그 2000년도 모이잖아요. 2000년도 모이고 한 사람이 2천만 원인가? 뭐 최소 비용이 있잖아요. 참가 비용으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때 항상 그 아젠다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습니다. 10대 아젠다가 뭐냐면 소득 불균형, 뭐 시선 실업률, 실종 여러 가지 있었어요. 리더십 실적 쪽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좀 바뀌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 다 환경 기후 문제가 4위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변화에 적응을 못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환경의 위험성이 크다. 근데 물론 이건 장기 리스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리스크는 뒤로 좀 오고 2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장기 리스크가 환경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인류가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가장 위험이 될 거다라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시게 되면 늦게 오시는 분 노래 부르셔야 돼요. 노래 하셨어요? 늦게 오시는 분은? 설비가 있나요? 노래 다 하시고 춤도 추고 그러셨는데 이따 끝나시면 저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들은 내용들을 잠깐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리할 때 항상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좋은 것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게 다 보셨네. 그래서 다 이게 막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유발을 시킬까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이제 일자리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문제가 금치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고 교육 기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문제 아니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법과 윤리 뭐 제도 이런 것들도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류에게 꼭 좋은 것이냐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2017년도 8월 4일에 나와 있던 그 신문에 나온 데일리 투모로우라는 신문을 잠깐 서치했더니 별로 잘 사는 분들은 아닌 나라의 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 석학들이 오셔갖고 발표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이 뭐냐고 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결국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인성이 빠진 상태에서의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뭐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산업 중심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중심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로 계속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 중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산업 인성 중에서도 2017년에 WP에서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10대 스킬을 뽑아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고서도 몇 번 숙제에 인용하는 건데 당시에 2015년도 예측기였죠. 2015년도도 2020년도도 가장 중요한 인성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에 필요한 10대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사람 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다면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그다음에 창의성 같은 것들은 이제 2020년도 예측한 데에는 되게 중요한 걸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2015년 10위였다가 많이 좀 올라가는 상태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항상 할 때 보면 문제를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조직에서나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물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필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뽑아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보다 간단하게 잘 정리된 용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뽑는 미래 인재의 조건. 첫 번째 거시적 사고력, 세 번째 창의적 융합력, 세 번째 문제 해결력, 소통 교감력.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거창 문소, 거창 소문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거창에서 소문이 난 것 같다. 거시 사고력, 창의적 소통 교감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 거시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 빅스토리와 미니멀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이제 테드도 나오고 그러는데 빅스토리즈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관점에서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이죠. 사람이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같은 거 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류가 오는 데까지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뭐 동물과 식물이 태어나는 이런 어쨌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고요. 미니멀리즘은 축소해서 보자는 의미인데 축소보다는 사실은 단순화시켜서 보자는 의미 있습니다. 너무 많을 때 심플하게 그럼 네가 하는 얘기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을 딱 대답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장하게 떠드는데 그럼 이게 뭔데? 그래서 내가 왜 얘기했지?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사고가 오히려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개를 하게 되면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 흐름과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을 잡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사와 코딩 교육이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융합력은 이제 월드플레이와 창의 예술 교육인데 월드플레이가 뭘까 봤더니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갖고 놀아요. 장난 갖고 노는데 뭐라고 떠들면서 놉니다. 지들끼리 막 이것도 만들어 블럭도 막 블럭 가지고 이것도 만들면서 막 떠들어. 떠들면 이상하게 떠들어. 근데 걔는 자기 세계만 해서 왕국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걸 월드플레이라고 해서 아이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월드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학년일 때 뭐 지 혼자 세계에서 갖고 막 떠들고 그럴 때 그게 천재가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믿어야 돼? 말리지 말고. 너 왜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냐?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러지 말고 이제 얘가 천재가 되려는 거야. 내 믿어야 돼. 얘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왕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임금도 됐다가 언어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막 이래서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훑는 거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월드플레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월드플레이라는 걸 통해서 유명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은 다 월드플레이를 한 번씩 거쳐봤대요. 저도 어려서 그쪽이 많아가지고 월드플레이 안 했는데 아직은 석학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요 이름이 틀린 것 같아요. 생기도 하는 마음
아까처럼 사긴 못 쳐. 그 월드플레이. 그래서 월드플레이가 그렇게 참 좋답니다. 창의 예술 교육은 이제 예술가들이 창의성 직업군 중에 가장 창의적인 분들이 예술분이라는데 이제 링컨 센터 에듀케이션이 그거 줄인 말입니다. 거기 가면 그 세계적인 예술 단체가 많이 있대요. 잘 모르지만 음악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그 창의 교육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창의성 교육을 공교육에 집어넣어서 창의성을 발휘하자는 걸로 잘 되어 있는 그 형체가 창의 예술 교육이라고 합니다. 소통 교감력은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왜 할까? 나도 이게 프레젠테이션이긴 한데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논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래서 소통이나 교감 능력이 없으면 남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 교감력을 늘리려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정무역은 아프리카에서 만든 그 신발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만든 신발하고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죠. 뭐 아디다스 그러면 수십만 원에 파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수공으로다가 신발 하나 만들었더니 뭐 10,000원, 20,000원 달라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공정무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노동력이 비슷하게 들어갔으면 그 값어치를 비슷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무척 많이 했는데 얘는 10만, 5만 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국가 간의 무역 자체를 노동력 대비 여러 가지로 해서 비슷하게 맞추자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설득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조금 여기 제가 어디 찾았는데 여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있죠. 제가 저 세 가지 말보다 좋은 말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창의적 인재, 미래 인재는 뭐냐 그랬을 때 생각을 넘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너무 멋있죠.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연결하고 자신만의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내가 다른 말로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별로 좋은 얘기 아니어서 생각을 넘어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그게 좋은 미래 인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미래 전략 보고서에서 옛날에 인재들 요즘에 교육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베스트 프로세스가 뭐냐면 네 가지, 다섯 가지 나왔는데 창의적 교수 설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학습처 참여 기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제와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강의 평가 없는 시대에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은데 요즘은 사제와 소통을 안 하면 애들이 강의 평가를 엉망으로 합니다. 이게 강의 평가가 잘못받으면 또 그게 나한테는 칼이 돼요. 이 강의 평가가 자꾸 웃긴 놈들이 줄 때는 별로 강의 평가를 별로 활용 안 하다가 칼을 칠 때는 강의 평가. 너 진짜 강의 못했잖아. 아니 이게 나쁜 놈, 내 말 맞죠? 특히 나쁜 시키잖아. 특히 사학 같은 데 교수님 강의 평가 돈 더 주는 게 아니라 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 평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할 수 없이 교수님 나가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아니지. 그러시거든요. 냉정하잖아. 요즘에는 그 교육에서도 이렇게 그 버티컬 러닝 타입에서 이제 호리젠털 러닝 타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3할 인재를 양성했다고 하죠. 쓰기, 읽고, 세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4C 인정에서 협업하고 창의력 갖고 있고 문제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장도 역시 인재 양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서 문제결 능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역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이제 코칭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데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성을 가장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코칭 기법이다. 근데 코칭은 이제 6가지 여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저기 내가 어디서 교육받았을 때 그분이 했던 것들의 내용을 제가 참조한 겁니다. 그 관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관점 얘기할 때 그분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을 탁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공 던질게 받으세요.
아니 교수님 받아야지. 내가 먼저 교수님 받아. 교수님 내가 먼저 이거 받아. 자, 공이야. 축구. 잘 받으셨어. 자, 야구공입니다. 아, 나이스 피처. 잘 받으셨어. 자, 이거는 애기를 던질 거야. 애기. 자, 애기 왔거든요. 자, 애기 왔잖아. 그리고서 손잡네. 얼마나 돼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쉽게 봤는데 사람이라니까 쉽게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얘기할 때 내가 바라보는 프로임이라고 하는데 관점을 바뀌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치 2라고 그러죠. 코치를 받는 대상자한테 내가 코치를 하는 이유는 내 코칭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새끼는 머리가 또 돌다가 이건 내가 백날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렇게 가르친 사람하고 얘는 내가 가르치는데 100은 못 들어도 한 50은 알아듣겠다.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코칭이 잘 먹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치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정과 칭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해요. 칭찬과 인정은 차이가 분명한데 이제 인정은 과정 중심이고 내면 중심이고 칭찬은 결과 중심, 외면 중심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한데 제가 정의하기로는 칭찬은 표피적인 것 같다. 물론 표피적이어서 주로 외형적인 걸 많이 드러내는 모습 가지고 칭찬을 하더라. 어떤 애가 이제 멋있게 오늘 남자 제자애가 멋있게 무스를 바르고 오늘 학교를 왔으면 야 오늘도 멋있는데 칭찬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고 표피적인 칭찬이 있는데 예컨대 그 친구를 바라보더니 야 너 어저께 교수님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갔는데 보니까 칠판을 지우더라. 야 너는 진짜 성실한 것 같아. 야 그리고 뒷말인 거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큰 것 같아 하면 그 속에는 내면을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멋있다고 외모가 밖에서 멋있다고 하는 칭찬보다는 훨씬 더 그 친구가 받으기에 감동이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이 칭찬은 휘발성이 좀 강하고 인정은 이 휘발성이 좀 덜하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칭찬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신성을 건드리는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엄청 좋아요. 물론 칭찬만 해도 좋지만 인성할 때 건들 때는 인정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청은 항상 알다시피 이제 BMW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BMW. 우리 집사람이 BMW 사달라고 그래요. 죽겠어요. BMW. 그러다가 여보 BMW 대신에 BMW식으로 경청이나 좀 하자. 경청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경청 안 합니다. BMW 이거 말고 차로다가 BMW 사달라고. 괜찮은 BMW. 교수님은 그 대신 경청을 안 하잖아. 바디 매칭, 무드 매칭, 워드 매칭. 바디 매칭은 이제 얘기할 때 마주 보는 거죠. 몸을 털어라, 아이 컨택트 해라. 무드 매칭은 뭐냐면 좋은 얘기를 남한테 들으려면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삭막한 분위기에서 남 얘기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리액션, 워드 매칭은 입으로다가 워딩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맞장구 치는 거 그러면 나는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맞장구 치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청은 상대방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경청만큼 사람을 만드는데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경우가 없죠. 아마 다 우리나라 경험해봤을 겁니다. 내 주위에 보면 내 얘기를 그나마 들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렇죠? 내 얘기 안 들어주는 사람 주위가 없죠. 안 남죠. 칼같이 시작하잖아.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따라버리는데 내 얘기 들어주면 그냥 그렇지 술 사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면 사람들은 다 경청하는 사람만 주위에 갖게 돼 있어. 그렇죠? 교수님 공감하잖아. 우리 교수님 얘기 잘 들어주니까 오늘 교수님 술 살 거예요.
질문은 이제 그 이분의 얘기는 질문의 순서가 what이 제일 낮은 질문은 아닌데 what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why 질문이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how로 넘어가는 질문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how나 why는 좋은 열려 있는 질문이 좀 많고 what으로 하면은 닫힌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상과 본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현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질의 얘기를 이게 조금 더 열린 질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뭐냐면 그 얘기를 안전지대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샌드박스라고 그러죠.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왜 놀고 있을까? 그 친구들은 넘어져 이제 왜냐하면 그 모래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막 뒹굴고 그러는데 이 아스팔트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넘어지고 다치거든요. 근데 모래밭에는 안 다치니까 사람의 코칭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내 얘기가 상대방의 얘기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있어야지 코칭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 얘기를 하려면 그 내 얘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안 유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런 보안과 또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려면 반드시 이 우리들의 얘기가 안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코치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찰처럼 레트로스펙티브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개선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인정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해요. 이건 이제 게임으로 아마 지난번에 우리 저희 했을 때 우리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우리 저기 김현 대표님이랑 한번 했었죠. 그 요거는 혹시 안 할 수 들은 얘기시지만 그 카와이 섬의 종단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코칭이 효과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아줌마 많이 보셨죠? 못 보셨나요? 저분이 그 에미 매너라는 분인데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분 아직 생전을 확인을 못했는데 저분이 54년부터 연구를 하셨대요.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아직 어떻게 많으실 것 같은데 살아계시면 저분의 연구는 뭐였냐면 카와이 섬 혹시 아세요? 네.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하와이 북옥 하와이밖에 안 가고 북옥 하와이는 저거 없더라고. 근데 그 하와이에 카와우 섬이 있답니다. 안 가봤는데 거기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다시피 주라기 공원 같은데 나온 거 있죠? 그런 데에 나온 그 유명한 그 산이나 이런 배경, 바닷가 배경이 카와이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 그 옛날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산다는데 옛날에 살았을 때는 거기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좀 살았나 봐요.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엄마 아버지가 되게 엄마 아버지가 막 마약, 뭐 강도 뭐 이런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안 좋은 사람들이 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지만 883명을 뽑았어요. 883명 중에서도 되게 상태가 더 안 좋은 애들이 201명을 뽑아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까요를 가지고 종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4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의 처음에 가설은 뭐냐면 얼마나 이 나쁜 환경에 자랐으니까 애들이 분명히 얼마나 사회적으로 나쁜 쪽 애들로 자라날까,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범죄자로 자라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201명 중에 30%인가요? 30%로 해당되는 201명 중에 40% 정도, 30몇 프로 정도 되는 70명 정도는 사회 리더자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설에 틀렸던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얘가 어렵게 나중에 좋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나의 가설이 틀렸다. 그래서 가설을 바꾸게 되죠.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부적응자에서 좋은 삶으로 만드는가, 또는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했었어요. 연구 문제를 이걸로 했으니까 분명히 나쁜 환경에 자랐으면 나쁘게 성장할 거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성장을 해서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좋은 사회적 리더적으로 성장하는가 뭐 이런 요인을 찾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70명한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회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대답이 뭐라고? 자신을 믿어주고 실제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거를 코치라고 하자. 이 코치를 연결하기 위한 일인데 그거를 이제 코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례로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앞에 그러는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 군대 생활이 참 제일 남자들이 힘들죠. 근데 거기에 막 일탈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겨요. 선배가 막 때려. 내가 한번 그러지.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한번 이 자리에 없을 뻔했어요. 옛날에 내가 땡크 주시는데 술을 먹었는데 선배가 빠따를 치는 거야. 이게 빠따를 한 명 치면은 그래는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내가 20년 20대 왔잖아. 내 앞에가 거의 다가오는 거야. 술이 좀 챘어요. 내가 나를 때리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층이 2층이었는데 내가 탱크 부대 출신이어가지고 내 옆에 탱크가 바로 있었어요. 일사단에 탱크. 그 탱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포탄은 1m 되는 포탄이 50발 정도 있어요. 그 탱크 거의 전방이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탱크가 거기에 3,500발 정도는 6050 포탄이 이렇게 쭉 들어있고 항상 대기절 5분 대기절가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5분 대기절인데 우리는 5분 타격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라는 바로 그냥 출동하려고. 우리는 잘 때도 저 옷 입고 자요. 군복 입고 워커에 바로 출동하게. 아니 근데 시기가 내 차가 바로 5분 대기절 차에 있는데 술 먹었는데 때리길래 이거 어떻게 할까? 때리려고 그러는 순간 내가 뛰쳐나갔지. 때리려고 해가지고 뛰쳐나가지고 탱크를 내가 닦았어. 그래가지고 막 공찬들이 붙잡고 나서 머리 붙잡고 나서 그때는 안 붙잡았으면 나만 산산 끌려가서 내 인생.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술 깬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술 깬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 생각하고 절대로 내가 우리 엄마가 코치야 나. 참 어려운 시대가 항상 있었다. 왜 이래 이거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코치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인과 두인 얘기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죠. 코치들이 질문도 마찬가지고 보여주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두인 질문할 때 많이 쓰긴 합니다. 두인과 비인 내면을 건드려는 거죠. 표피에 있는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는 코칭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내면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사용하라는 얘기로 이 두인과 비인이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 러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액션 러닝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액션 러닝 끝났네요. 자 그러면 좋은 점, 느낀 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션 러닝까지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코치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요. 액션 러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액션 러닝이 문제 해결 방법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서론이 별로 없어서 제가 서론 부분을 좀 만들려고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시대정신, 인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설명하면서 어디 가서 좀 강의를 좀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 조금 더 디자인 띵킹, 액션 러닝 디자인 띵킹도 좀 집어넣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프로세스에 관심보다는 이제 뭐 인성 얘기할 때 더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디 나가서 조금씩 1시간이나 2시간 사기를 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은 제 사기 기술을 조금 관리를 기본만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맛배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받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힘이 하나도 없네요.